일본 쌀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채권, 주식 가격을 폭락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다. 뉴스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일본 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일본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게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일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글로벌 헤지펀드도 그렇고 일본의 금리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0.5%밖에 안 되는 연에 이런 금리 상황,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뭐 한 1% 정도의 대출을 해주겠죠. 일본에서 자금을 레버리지를 껴서 무지하게 많이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훨씬 더 금리가 높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채권 또는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걸,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가 앞으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있던 그 레버리지로 대출을 받아서 나가 있던 자금들이 일본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채의 주요 매수국입니다. 일본에서 1% 대출 받아서 미국 국채에 4%이 금리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3%를 먹는 건데, 워낙에 레버리지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 이익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자산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 일본은행 금리가, 그래서 빨리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이다. 그러면 빨리 엔화로 환전을 해야죠. 엔화로 환전을 한다는 말은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판다는 말이 되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현재 1달러당 144원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이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엔화를 막 매수하기 시작하면 엔 달러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해외 미국에 나가 있던 자금들은 서로 빨리 환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 조금이라도 더 늦게 이렇게 환전을 해서 144원에 다 환전해서 팔았으면 좋은데 110원에 1달러당 환전을 하면 수익률이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죠. 물론 엔캐리 트레이딩을 할 때 해지도 하고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물 거래 등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해 놓겠지만,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높을 때 환전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 자금들이 서로 엔화를 막 사려고 하다 보면 이게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 이럴 때 빨리 환전하고 빨리 채권 팔고 들어와서 대출 갚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자금들이 빠르게 일본으로 흡수되면서 전 세계 국채 금리,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 번씩 금융시장이 난리 났던 경험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일본의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일본 중앙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일본의 물가를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식료품 가격, 즉 그 중에 쌀값 폭등이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의 농림식품부 장관이 쌀값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쌀을 많이 보내줬다, 그래서 난 쌀을 사본 적이 없다, 이딴 말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사임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쌀값이 거의 2배 이상 폭등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붕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료품 가격도 그렇고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최근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3.6%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쌀 잘 안 사요. 근데 35년 만에 한국산 쌀을 일본에서 수입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일본의 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소리입니다. 일본에서 쌀 수입을 크게 늘린다, 그래서 해외 쌀을 많이 가져오면 사실 일본의 쌀값 폭등이 많이 잡히겠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이 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보호무역을 하고 있어요.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 일본은 200%에서 400%까지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쌀의 생산량이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그간에 일본 정부는 쌀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일본의 농가들이, 쌀 농가들이
수익을 잘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보호 목적에서 쌀의 수요를 계속 조절해 왔습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는 이런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가에 쌀 대신에 밀이나 콩 등 이런 거 재배해라.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 이러면서 쌀 생산량을 강제적으로 많이 줄여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필 이렇게 이상기후로 쌀 생산이 감소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객이 일본으로 와서 쌀을 엄청 먹어대는 거죠. 그러면서 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쌀 가격이 2배 이상 폭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뭐 수입을 약간만 허용하고 정부가 비축한 비축미를 푸는 등 일시적인 조절책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어온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제대로 된 수입에 대해서 뭐 관세를 내린다거나 수입을 늘린다거나 이런 조치는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올해 또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서 매년 77만 톤의 의무 쌀 수입량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리게 되면, 그래서 정부가 비축미를 더 풀면 쌀값이 많이 잡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대로 의무 수입량을 줄여서 일본의 쌀 농가를 더 보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일본의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잘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그리고 일본의 물가를 또 견인하는, 끌어올리는 다른 요인은 인건비입니다. 2025년에 춘계 임금 협상을 했더니 일본에서 5.46%의 임금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인건비 상승률이에요. 최저임금도 2025년에 5.1%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체들도 그렇고 서비스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제품 가격에 인건비, 원재료 증가분을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장기간 이어졌던 일본의 디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안 오르는 현상이 완전히 거의 막을 내렸다. 이제 다시 일본도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는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조절이 안 된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근거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일본 중앙은행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발언한 맥락도 딱 그 이유입니다. 엔케리 자금이 일본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들은 전 세계 채권 시장, 특히 국채죠. 국채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된다,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할 가능성에 염두를 해두고, 그 무게를 두고 우리가 투자를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게 30년 모기지 금리랑 30년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에. 안 그래도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채권 가격이 팔고 나가니까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산업에서도 대출을 못 받으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기도 힘들고 개인들도 대출 받아서 뭔가 소비하기 힘들죠. 미국 실물 경제의 소비, 투자, 생산, 정부의 자금,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이 전부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은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본의 엔캐리 자금마저 빠져나가면 이게 아마 더 가속화되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더 오르고 모기지도 더 오르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이 조금 잘 나왔다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 일희일비를 반복하는 주식시장인데, 자, 우리들은 이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부분, 여기 시간이 지나면 상식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꼭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